우리 기념사진 찍자. 하나, 둘, 셋. 좀 가. 너도 가만히 가서 여기 길 맞아요? 맞는데 맞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살려주세요. 한 장의 채용 광고가 5명의 청년을 지옥으로 보냈습니다. 2023년 5월 12일 아침,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5명의 젊은이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모두 29살 안팎의 대학 졸업생들이었습니다. 이들은 2주 전 같은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회사 이름은 글로벌 브릿지 코리아, 강남에 사무실을 둔 IT 회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회사는 이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입사 2주 만에 받는 해외여행. 목적지는 캄보디아였습니다. 비행기표도 숙소비도 식비도 모두 회사가 부담했습니다. 복지가 정말 좋은 회사구나. 5명은 모두 그렇게 믿었습니다. 오전 11시 캄보디아행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5시간 반의 비행 끝에 그들은 프놈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관광이 아니었습니다. 공항을 나서자마자 이들의 여권과 휴대폰이 빼앗겼습니다. 검은색 차에 강제로 태워졌습니다. 2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높은 담장과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건물이었습니다. 그곳은 호텔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이었습니다. 5명은 그곳에서 매일 16시간씩 일을 강요당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속이는 보이스피싱과 투자 사기였습니다. 도망치려 하면 폭행당했습니다. 말을 안 들으면 전기 고문을 받았습니다. 52일이 지난 7월 3일, 한 명의 청년이 기적적으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민수. 체중은 17kg이 줄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전기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고 갈비뼈 2대는 부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떠난 4명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23년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고수익 해외 아르바이트라는 달콤한 말, 복지 여행이라는 거짓 약속,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인신매매였습니다. 취업이 어려운 젊은이들을 노린 범죄 조직, 공항에서부터 준비된 함정, 그리고 돌아올 수 없는 지옥. 경찰이 확보한 증거는 방대했습니다. 녹음 파일 273시간, 사진 1847장, 캄보디아 현지 경찰과 함께 작성한 수사 기록 89페이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살아 돌아온 단 한 명, 박민수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을 낱낱이 밝혀보겠습니다. 사건 추적 한국미제 사건 시작합니다. 2023년 4월 21일 금요일 아침,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반지하 방에서 29살 청년 박민수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3년 전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번도 정규직으로 일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면접을 본 횟수만 87번. 하지만 합격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월세 38만 원. 부모님께서 보내주시는 생활비 30만 원. 통장 잔고는 42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날도
박민수는 취업 사이트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채용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글로벌 브릿지 코리아 신입사원 모집. 내용은 이랬습니다. 경력 없어도 괜찮습니다. 전공 상관없습니다. 복지가 좋은 회사입니다. 해외 연수도 지원합니다. 박민수는 당장 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첨부해서 보냈습니다. 이틀 후인 일요일 저녁, 그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박민수 씨 맞으시죠? 저희 글로벌 브릿지 코리아입니다. 면접 보러 오실 수 있으세요? 박민수는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언제든 가겠습니다. 면접 날짜는 4월 25일 화요일 오후 2시. 장소는 강남 테헤란로의 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그날 박민수는 검은색 정장을 빌려 입고 면접장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1시 34분. 건물에 도착한 박민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두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902호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4명이 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박민수와 비슷한 나이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경쟁률이 높구나. 박민수는 긴장했습니다. 오후 2시 면접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명씩 들어가서 면접을 보는 방식이었습니다. 면접관은 자신을 김 대표라고 소개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왜 우리 회사에 지원하셨어요? 장점과 단점이 뭔가요? 해외 근무도 가능하신가요? 일반적인 질문들이었습니다. 박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나씩 대답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질문, 해외 근무 가능하냐는 질문에 박민수는 네, 가능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면접은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민수 씨, 합격입니다. 면접관이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 가능하시죠? 박민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87번의 거절 끝에 처음으로 들어보는 합격 통보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박민수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취업했어. 강남에 있는 IT 회사야.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박민수는 몰랐습니다. 그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4명이 더 면접을 봤다는 것을, 그리고 그 4명도 모두 합격했다는 것을. 5명 모두 20대 후반이었습니다. 모두 대학을 졸업한 지 23년이 지났지만 아직 취업을 못한 상태였습니다. 모두 가족과 떨어져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해외 근무 가능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경찰이 확인한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글로벌 브릿지 코리아라는 회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장사를 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세금을 낸 적도 없었고 직원을 고용한 적도 없었습니다. 사무실도 가짜였습니다. 오피스텔 한 달 계약으로 빌린 방이었습니다. 5월 1일이 되면 계약은 자동으로 끝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면접관 김 대표의 실제 이름은 김동혁. 나이는 47세였습니다. 그는 9번의 범죄 기록이 있는 전과자였습니다. 사기, 횡령, 폭행. 2019년에 교도소에서 나온 뒤로는 동남아시아에서 사람을 사고 파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김동혁은 47명에게 면접 제안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중 19명이 실제로 면접을 보러 왔습니다.
김동혁은 그 중에서 5명을 골랐습니다. 선택 기준은 간단했습니다. 가족과 연락이 뜸한 사람, 친구가 별로 없는 사람, SNS를 자주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해외 근무를 원하는 사람, 연락이 끊겨도 빨리 신고되지 않을 사람들이었습니다. 박민수를 포함한 5명은 5월 1일 월요일부터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희망찬 미래. 그들은 모두 그런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 김동혁은 벌써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행 비행기표 5장. 그것도 돌아오는 표가 없는 편도 항공권이었습니다. 박민수는 30분 일찍 출근했습니다. 첫 출근이라 긴장되고 설렜습니다. 오피스텔 902호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이미 3명이 와 있었습니다. 면접 때 봤던 얼굴들이었습니다. 곧이어 1명이 더 도착했습니다. 5명이 모두 모였습니다. 오전 9시 김 대표가 들어왔습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가족입니다. 사무실에는 책상 5개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노트북도 5대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2주 동안은 적응 기간입니다. 천천히 배우시면 됩니다. 우선 서로 친해지는 게 중요해요. 업무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 글 올리기, 고객 문의에 답변하기, 엑셀로 자료 정리하기. 점심시간이 되자 김 대표가 말했습니다. 첫날이니까 제가 점심 살게요. 다 같이 가요. 근처 삼겹살집에서 6명이 함께 식사했습니다. 비용은 모두 김 대표가 냈습니다. 저녁에도 회식이 있었습니다. 치킨과 맥주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회사 분위기 어때요? 5명 모두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일상이 열흘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함께 출근하고 함께 점심을 먹고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5명은 금세 친해졌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밝혀진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경찰이 그들이 사용하던 노트북을 조사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열흘 동안 만든 모든 문서가 저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임시 파일로만 존재했다가 사라진 것입니다. 고객에게 보낸 이메일도 한 통도 없었습니다. 실제 고객 자체가 없었습니다. 모든 업무가 가짜였습니다. 연극이었습니다. 김 대표의 신용카드 내역도 확인되었습니다. 5월 1일부터 10일까지 매일 78,000원에서 11만 2천원 사이의 식사비가 결제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6인분 음식값이었습니다. 김동혁은 철저하게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5명을 안심시키는 것, 서로 친하게 만드는 것, 회사를 믿게 만드는 것. 그리고 5월 8일 수요일, 김동혁은 인터넷으로 캄보디아 항공권을 검색했습니다. 단체 항공권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5명의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출발일 5월 12일 금요일, 항공사 대한항공, 구간 인천에서 캄보디아 프놈펜까지. 가격 284만 7천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편도 항공권이었습니다. 돌아오는 표는 없었습니다. 5월 9일 목요일 오후, 김 대표가 5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어요. 다들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 회사 창립 5주년 기념으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김 대표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캄보디아 워크숍 4박 5일. 5명 모두 놀라며 환호했습니다. 비행기표, 숙소,
식사 전부 회사가 부담합니다. 여러분은 그냥 가방만 들고 오시면 됩니다. 이현지가 물었습니다. 저희 입사한 지 겨우 2주밖에 안 됐는데 괜찮은 건가요? 당연하죠. 우리 회사는 신입을 가장 아끼니까요. 최준호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와, 진짜 복지 좋은 회사 맞네요. 김 대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권 다들 있죠? 5월 12일 금요일 아침에 공항에서 만나요. 5명 모두 여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미 면접 때 확인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날 밤 5명은 각자 집에서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쌌습니다. 생애 첫 해외여행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회사 복지로 가는 여행이라니 정말 좋은 회사에 들어왔다고 모두 생각했습니다. 같은 시각, 김동혁은 캄보디아로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통화 시간은 6분 47초. 통화가 끝난 뒤 김동혁은 은행 앱을 열어 해외 송금을 실행했습니다. 받는 사람 캄보디아, 투놈펜의 CHENWEI라는 이름, 금액 $5,000, 약 650만 원. 목적, 상품, 대금. 상품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사람이었습니다. 5명의 한국 청년, 한 명당 $1,000씩이었습니다. 5월 10일 금요일, 마지막 출근 날이었습니다. 5명은 내일 떠날 여행 이야기로 들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꼭 보고 싶어요. 저는 현지 음식 먹어보고 싶어요. 김 대표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 김 대표가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공항에서 봅시다. 늦지 마세요. 5명은 손을 흔들며 헤어졌습니다. 내일이 기대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김동혁은 오피스텔 902호에서 마지막으로 나왔습니다. 큰 가방 하나와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는 그곳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계약은 5월 말까지였지만 이미 김동혁에게는 필요 없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5월 12일 금요일 아침, 5명의 청년은 각자 집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비행기가 꿈을 향한 여행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편도 티켓이라는 것을. 2023년 5월 12일 금요일 아침 9시, 인천국제공항 3층 출국장. 5명의 청년이 캐리어를 끌고 한 곳에 모였습니다. 박민수, 이현지, 최준호, 김수진, 정태양, 김 대표도 도착했습니다. 그는 6명분의 비행기표를 나눠줬습니다. 자, 다 같이 사진 찍어요. 기념으로. 6명이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현지가 그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복지여행 갑니다. 샵 첫 회사 샵 복지 최고, 샵 캄보디아. 시각은 오전 9시 47분이었습니다. 이것이 이현지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마지막 글이었습니다. 오전 11시 5분, 대한항공 KE687편이 이륙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5명은 들떠 있었습니다. 앙코르와트 꼭 보고 싶어. 나는 현지 음식이 궁금해. 김 대표는 조용히 웃으며 듣고만 있었습니다. 5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오후 2시 30분, 캄보디아 프놈펜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았습니다. 모두 순조로웠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왔을 때였습니다. 한 남자가 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팻말에는 글로벌 브릿지 코리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픽업 나왔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남자는 한국말을 했지만 억양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김 대표가 말했습니다. 자, 우리 차 타고 호텔로 갑시다. 주차장에는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2인승 정도 되는 큰 차였습니다. 짐은 뒤에 싣고 모두 타세요. 5명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김 대표는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처음 30분 동안은 시내를 지나갔습니다. 오토바이가 많았고 간판들이 화려했습니다. 전형적인 동남아시아 도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가로등도 사라졌습니다. 도로는 비포장길이 되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주변은 어두워졌습니다. 이연지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기 호텔이 이렇게 먼 곳에 있나요? 운전기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 대표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좀 외곽에 있어요. 조용한 리조트 스타일이에요. 곧 도착합니다. 최준호가 휴대폰을 꺼내 GPS를 켰습니다. 하지만 신호가 약했습니다. 휴대폰 좀 꺼주시겠어요? 호텔 도착하면 와이파이 비밀번호 알려드릴게요. 김 대표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최준호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1시간 반이 더 지났습니다. 오후 5시 10분. 차가 멈췄습니다. 도착한 곳은 호텔이나 리조트가 아니었습니다. 높은 담장, 철조망, 초소, 그리고 6층짜리 콘크리트 건물 하나. 간판에는 LUCKY STARRESORT라고 써 있었지만 전혀 리조트 같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호텔인가요? 박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리세요. 건물 입구에 2명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근육이 발달한 체격, 문신이 가득한 팔, 그리고 허리춤에 무언가를 차고 있었습니다. 김수진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안 내릴래요. 뭔가 이상해요. 그 순간 입구에 남자 한 명이 다가와 김수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예려. 목소리는 명령조였습니다. 정태양이 소리쳤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우리 그냥 갈게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여러 명의 남자들이 다가왔습니다. 5명 모두 강제로 끌려내렸습니다. 김 대표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문을 내리고 말했습니다. 수고들 하세요. 그리고 차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김 대표를 태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5명은 건물 안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좁고 어두웠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고 있었고 바닥은 더러웠습니다. 어디선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남자가 앞에 섰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중국계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어색한 한국말로 말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규칙을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여권과 휴대폰을 제출합니다. 둘째, 손목에 GPS 팔찌를 착용합니다. 셋째, 매일 할당된 일을 완수합니다. 넷째, 도망치면 처벌합니다. 박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여행 온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남자는 웃었습니다. 여행? 당신들은 팔렸습니다. 한 명당 $1,000. 그 돈을 갚을 때까지 여기서 일합니다. 이연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이죠. 이건 농담이죠?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짓을 했습니다. 여러 명의 경비원이 가까웠습니다. 5명의 여권이 빼앗겼습니다. 휴대폰도 압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손목에 검은색 플라스틱 밴드가 채워졌습니다. 작은 LED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3층으로 안내합니다. 5명은 계단을 올라 3층 복도 끝방으로 끌려갔습니다. 방 안에는 2층 침대 5개가 있었습니다. 이미 10명 정도가 누워 있었습니다. 모두 2030대로 보이는 아시아계 남녀였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밖에서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민수는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이현진은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침대 위에서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신입들이구나. 한국말이었습니다. 박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나갈 수 있나요? 남자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간 사람 본 적 없어. 나도 여기 9개월째야. 그 순간 5명은 깨달았습니다. 이곳이 지옥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들이 인간 사냥터에 갇혔다는 것을. 2023년 5월 13일 토요일 새벽 6시 확성기 소리가 건물 전체를 울렸습니다. 기상 5분 내로 1층 홀 집합, 3층 방문이 열렸습니다. 경비원 한 명이 전기봉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나와, 빨리. 박민수를 포함한 5명은 줄을 서서 복도로 나왔습니다. 손목에 GPS 팔찌가 계속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 1층 홀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400명 정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2030대 젊은이들이었습니다. 한국인, 중국인, 베트남인, 일본인, 여러 나라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단상 위에 3명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모두 중국계로 보였습니다. 가운데 남자가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신입들 앞으로. 5명은 떠밀려 앞으로 나갔습니다. 한국인 신입 5명. 어제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5명을 바라봤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도 있었고 무표정한 얼굴도 있었습니다. 단상 위 남자가 태블릿을 들어 보였습니다. 화면에는 5명의 사진과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달러 1000. 당신들은 한 명당 $1000에 구매되었습니다. 이 돈을 갚아야 합니다. 최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돈 갚을 거 없어요. 우리 회사에서 보낸 거라고요. 남자가 웃었습니다. 회사? 그런 거 없습니다. 김동혁이라는 사람이 당신들을 팔았습니다. 그 순간 경비원 한 명이 최준호의 배를 가격했습니다. 최준호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일 잘하면 빨리 나갑니다. 일 안 하면. 남자는 말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가락으로 목을 긋는 신용을 했습니다. 오전 7시 4층으로 이동했습니다. 넓은 방 하나에 책상 50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각 책상에는 노트북 1대와 휴대폰 2대가 있었습니다. 앉아. 5명은 지정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 남자가 다가와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인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한국 사람들한테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SNS에 댓글 다는 겁니다. 무슨 내용이요? 투자 광고, 코인, 주식, 부동산. 가짜지만 진짜처럼 보이게 해야 해요. 박민수가 물었습니다. 그게 보이스피싱 아닌가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게 우리 일입니다. 그런 거 못해요. 할 수밖에 없어요. 안 하면. 남자가
자신의 손을 보여줬습니다. 손바닥에 까만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전기 고문당합니다. 오전 8시부터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할당량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문자 발송 100건, SNS 댓글 50건, 전화 통화 20건.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저녁 식사를 못 받았습니다. 이틀 연속 못 채우면 별도의 방으로 끌려갔습니다. 박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문자를 보냈습니다. KB증권 고객님의 비트코인 수익률 437% 달성.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보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은 30분이었습니다. 1층 식당에서 밥 한 그릇과 국 한 그릇이 나왔습니다. 반찬은 김치 조금이 전부였습니다. 먹는 동안에도 경비원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후 6시까지 일했습니다. 10시간이었습니다. 첫날 이연지가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댓글을 82개밖에 달지 못한 것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 이연지에게만 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꼭 채워야 해. 경비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연지는 배고픈 채로 방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밤 10시 소등 시간이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 1시쯤 옆방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제발. 그리고 둔탁한 소리. 쿵. 비명 소리. 그리고 다시 정적. 박민수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침대 위에서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9개월째 갇혀 있다던 그 한국인이었습니다. 적응해야 해. 여기선 소리 지르면 더 위험해. 옆방 사람은 무슨 일이에요? 도망치려다 잡혔어. 지하로 끌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상태가 안 좋아. 지하요? 거기는 처벌실이야. 전기 고문하는 곳. 들어가면 반 이상은 제정신으로 못 나와. 박민수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우리 정말 못 나가는 건가요? 남자가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나간 사람 본 적은 있어. 하지만요. 시체로. 그 말에 박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5월 14일 일요일 두 번째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연지는 전날 밤 굶은 상태로 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할당량을 채웠습니다. 저녁 식사를 받았을 때 이연지는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습니다. 5월 15일, 16일, 17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5명은 매일 10시간씩 일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속이는 일, 가짜 투자 광고를 보내는 일. 양심은 괴로웠지만 살기 위해서는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5월 18일 목요일 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정태양이 사라진 것입니다. 밤 9시쯤 정태양이 화장실에 간다며 방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30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6시 기상시간 정태양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경비원에게 물어봤지만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도망치려다 잡혔어. 처벌받고 있어. 언제 돌아와요? 모르겠어. 운이 좋으면 일주일, 나쁘면. 경비원은 말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정태양은 그 후로 다시는 방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5명은 넷이 되었습니다. 2023년 5월 22일 월요일 정태양이 사라진 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점호 시간
1층 홀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상 위에 한 사람이 끌려 나왔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고 왼쪽 눈은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가락 2개에는 부목이 감겨 있었습니다. 정태양이었습니다. 박민수가 소리쳤습니다. 태양아. 하지만 정태양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눈동자가 초점을 잃은 채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단상 위 남자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난 목요일 밤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400명의 사람들이 숨죽이고 바라봤습니다. 담장을 넘으려다 GPS로 추적되어 잡혔습니다. 처벌을 받았습니다. 남자가 정태양의 손목을 잡아 들어 올렸습니다. 검은색 GPS 팔찌가 그대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 팔찌는 건물 밖 50m만 나가도 경보가 울립니다. 어디로 도망가든 우리는 30분 안에 찾아냅니다. 남자가 정태양의 어깨를 쳤습니다. 그리고 찾으면 이렇게 됩니다. 정태양이 비틀거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사람은 3일 동안 지하에 있었습니다. 남자는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운이 좋은 편입니다. 살아있으니까요. 정태양은 4층 작업실로 다시 배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손이 떨렸습니다. 밤에는 악몽을 꾸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9개월째 갇혀있던 한국인이 강민수에게 속삭였습니다. 지하실 다녀온 사람들은 다 저래. 정신이 반쯤 나가. 거기서 뭘 하길래 말 못해. 나도 한번 끌려갔는데 생각하고 싶지 않아. 5월 25일 목요일 저녁 식사 시간 후 박민수가 화장실에 갔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한방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침대 5개. 하지만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박민수가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벽에 낙서가 가득했습니다.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살려주세요. 엄마, 보고 싶어. 2022년 7월 15일 김민수. 지메이 워시아니, 지메이. 그리워. 그리고 한 구석에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지하 3층. 냉동고. 2023년 2월 14일. 박민수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냉동고에 무엇이 있다는 말일까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민수는 재빨리 방을 나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5월 27일 토요일, 이연지가 몸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열이 나고 배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작업실에 가야 했습니다. 아파도 일을 해야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이연지가 쓰러졌습니다. 경비원들이 이연지를 끌고 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저녁 점호 시간. 이연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최준호가 단상 위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이연지는 어디 있어요? 의무실. 언제 돌아와요? 모르겠어. 나으면 돌아올 거야. 하지만 그 대답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5월 29일 월요일 새벽 2시. 박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문득 낮에 본 낙서가 생각났습니다. 지하 3층. 냉동고. 무엇이 있을까요? 왜 냉동고일까요? 박민수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방 안 사람들은 모두 자고 있었습니다. 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지만 안에서 화장실로 가는 통로는 열려 있었습니다. 박민수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한밤중이라 경비원도 적었습니다. 대부분은 1층이나 지하에 있었습니다. 박민수는 계단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2층.
조용했습니다. 1층. 경비원 한 명이 의자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지하로 가는 계단이 보였습니다. 박민수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하 1층. 복도에 파란 불빛만 켜져 있었습니다. 지하 2층. 여러 개의 방문이 보였습니다. 한 방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하 3층. 계단 끝에 철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안은 창고 같았습니다. 큰 냉동고 3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민수는 첫 번째 냉동고에 다가갔습니다. 손잡이를 당겼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박민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안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비닐에 쌓인 시신 4구가 쌓여 있었습니다. 박민수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두 번째 냉동고를 열었습니다. 역시 시신 5구. 세 번째 냉동고 시신 6구. 총 15명. 박민수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여기서 도망치지 못하면 나도 저렇게.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뭐해? 박민수는 돌아봤습니다. 경비원 한 명이 전기봉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나는.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여긴 출입금지야.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박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경비원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3호 지하 3층 침입자 발견. 박민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곧 여러 명의 경비원이 내려왔습니다. 박민수는 끌려갔습니다. 지하 2층 한 방으로.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비명 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6월 3일 토요일 오후 서울 관악구 박민수의 집. 부모님이 경찰서에 신고하러 갔습니다. 아들이 5월 12일 이후로 연락이 안 돼요. 담당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실종 전 마지막 연락은 언제였나요? 5월 11일 밤 11시쯤. 내일 해외 출장 간다고 했어요. 회사에서 보내준다고. 회사 이름이 어떻게 되죠? 글로벌 브리치 코리아요. 경찰관이 컴퓨터로 검색했습니다. 회사는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홈페이지는 없었습니다. 전화번호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강남 테헤랄로 오피스텔이 주소로 되어 있네요. 가보셨어요? 네. 근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문도 잠겨 있고. 경찰관이 진지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아드님이 최근에 취업한 게 맞나요? 네. 4월 말에 합격했다고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경찰관은 다른 경찰관을 불렀습니다. 이거 보이스피싱 조직 인신매매 케이스 같은데요. 두 경찰관이 자리를 바꿔 앉았습니다. 최근에 동남아 쪽으로 청년들이 속아서 넘어가는 사건이 많아요. 혹시 캄보디아나 미얀마 쪽으로 간다고 하진 않았나요? 박민수 어머니가 핸드백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5월 11일 통화할 때 캄보디아 간다고 했어요. 회사에서 워크숍 보내준대요. 경찰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신고 접수하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찾기 쉽지 않습니다. 왜요? 해외 조직이 관련되어 있으면 우리 관할이 아니에요. 외교부, 대사관, 현지 경찰이 협조해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박민수 아버지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출입국 기록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6월 5일 월요일, 경찰은 박민수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5월 12일 오전 11시 5분, 인천공항 출국, 목적지 캄보디아, 프놈펜. 함께 출국한 사람이 이현지, 최준호, 김수진, 정태양, 모두 20대 후반, 모두 같은 회사에 입사했다고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5가족 모두에게 연락했습니다. 모두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5월 12일 이후 연락 두절. 경찰은 글로벌 브릿지 코리아를 수사했습니다. 사업자 등록 2023년 3월 17일, 대표자 김동혁 가명으로 추정. 사업장 강남구 테헤랄로 오피스텔 902호, 직원 0명, 매출 0원. 회사는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실체가 없었습니다. 오피스텔 주인에게 확인한 결과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달 계약이었습니다. 계약자는 김동혁. 하지만 그 사람의 연락처는 가짜였습니다. 경찰은 김동혁의 신원을 추적했습니다. 놀랍게도 김동혁은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47세, 전과 구범. 2019년 출소 후 행방불명. 마지막으로 포착된 곳은 2022년 11월 태국 방콕. 6월 10일 토요일, 5가족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찾아주세요. 취업 사기에 속아서 캄보디아로 끌려갔습니다. 박민수 어머니는 기자회견장에서 울었습니다. 아들이 3년 동안 취업 준비했어요. 87번이나 면접 봤어요. 그런데 겨우 취업했다고 기뻐하더니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기자회견은 뉴스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인터넷 댓글, 해외 고수익 알바는 다 사기인데 왜 속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거 아닌가? 20대 후반이면 판단력 있을 텐데. 가족들은 좌절했습니다. 6월 15일 목요일, 외교부가 캄보디아 대사관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캄보디아에는 불법 사설 카지노와 보이스피싱 조직이 수백 개 있었습니다. 대부분 중국 조직이 운영했습니다. 현지 경찰도 뇌물을 받고 묵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6월 20일 화요일, 한국 대사관 직원이 프놈펜 외곽 지역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럭키 스타 리조트라는 이름의 건물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간판은 가짜였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6월 25일 일요일, 박민수의 손목에 채워진 GPS 팔찌가 갑자기 신호를 보냈습니다. 위치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외곽 20km. 시각 오후 3시 47분. 한국 경찰이 즉시 캄보디아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현지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GPS 팔찌는 길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박민수는 사라진 뒤였습니다. 6월 28일 수요일, 이현지의 GPS도 신호를 보냈습니다. 위치 프놈펜 남쪽 30km 숲속. 시각 새벽 2시 14분. 역시 도착했을 때는 팔찌만 남아 있었습니다. 7월 2일 일요일, 최준호, 김수진, 정태양의 GPS도 차례로 신호가 끊어졌습니다. 모두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신호 발신 2시간 이내 도착 팔찌만 발견. 조직은 GPS를 역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팔찌를 잘라 다른 곳에 버려서 추적을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7월 10일 월요일, 한국 경찰과 외교부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5명의 청년이 캄보디아에서 실종되었습니다. 인신매매 조직에 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지 당국과 협력하여 수사 중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습니다. 캄보디아는 넓었습니다. 불법 조직은 많았습니다. 건물은 위장되어 있었습니다.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7월 15일 토요일, 박민수 어머니는 다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우리 아들 살아있을까요? 담당 형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통계상으로는 이미 희망이 없었습니다. 캄보디아 인신매매 피해자 중 살아서 돌아온 비율은 12%였습니다. 나머지 88%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죽었거나 다른 나라로 팔려갔거나 영영 찾지 못했습니다. 형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민수의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위에 이력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87번의 거절, 그리고 마침내 받은 합격. 그 합격이 지옥으로 가는 티켓인 줄 누가 알았을까요? 어머니는 아들의 책상 앞에 앉아 매일 울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취업하라고 재촉해서 미안해. 하지만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025년 10월 24일 금요일, 사건 발생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울 관악구 박민수의 집. 방은 2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이력서, 노트북, 모든 것이 그날 떠날 때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아직도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몰라 언젠가 돌아올지. 하지만 경찰은 수사를 종료했습니다. 2024년 12월에 공식적으로 리제 사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박민수의 어머니는 매주 토요일 명동성당에 갑니다. 촛불을 켜고 기도합니다. 아들아, 어디 있니? 살아만 있어라. 이연지의 부모님은 매달 푸놈펜에 갑니다. 사비로 비행기표를 끊고 현지 탐정을 고용하고 거리를 돌아다닙니다. 하지만 아무런 소식도 없습니다. 2년 동안 쓴 돈은 4천만 원이 넘습니다. 집도 팔았습니다. 그래도 찾지 못했습니다. 딸아, 엄마가 꼭 찾을게. 최준호의 약혼녀는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2023년 9월로 예정되어 있던 결혼식. 하지만 신랑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약혼녀는 아직도 최준호를 기다립니다. 준호 오빠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김수진의 남동생은 대학을 중퇴했습니다. 누나를 찾기 위해 캄보디아로 갔습니다. 6개월 동안 혼자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형사님, 우리 누나 죽은 거 맞죠? 담당 형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태양의 어머니는 치매가 왔습니다. 아들이 사라진 충격으로 정신이 무너졌습니다. 지금은 요양원에 계십니다. 매일 창문 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합니다. 태양이 오늘 온대, 저녁에 온대. 하지만 아들은 오지 않습니다. 2024년 3월,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외곽 한 건물이 급습당했습니다. 현지 경찰과 한국 경찰의 합동 작전이었습니다. 그곳은 불법 보이스피싱 조직의 본거지였습니다. 240명이 구조되었습니다. 대부분 2030대 아시아 청년들이었습니다. 한국인도 18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민수, 이연지, 최준호, 김수진, 정태양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구조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5명 본 적 있나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한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봤어요. 2023년 여름쯤 같은 건물에 있었어요. 지금은 어디 있나요? 그 사람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고 들었어요. 어디로요? 미얀마 아니면 라오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2024년 8월 미얀마 국경지대 국제인권단체가 불법 노동 현장을 폭로했습니다. 그곳에서 발견된 시신 47구. 대부분 신원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너무 오래 방치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가 DNA 샘플을 요청했습니다. 박민수의 부모님이 피를 뽑았습니다. 이현지, 최준호, 김수진, 정태양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개월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치하는 DNA는 없었습니다. 5명은 그곳에도 없었습니다. 2025년 5월 12일 실종 2주년 5 가족이 청와대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찾아주세요. 손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박민수 어머니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제발 찾아주세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라도 알고 싶어요. 기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2025년 10월 현재 5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생사 확인 안 됨, 소재 파악 불가, 수사 진행 중단. 경찰 파일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동남아시아로 인신매매된 한국인은 최소 347명입니다. 그중 생환한 사람은 41명입니다. 나머지 306명은 아직도 찾지 못했습니다. 어디선가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로 팔려갔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질문은 무겁습니다. 첫째, 취업 사기는 어떻게 청년들을 속이는가? 고수익, 해외 연수, 복지 여행. 달콤한 말 뒤에는 지옥이 숨어 있었습니다. 87번 떨어진 청년에게 처음으로 온 합격 통보. 그것은 희망이 아니라 덫이었습니다. 지금도 수백 개의 가짜 채용 공고가 인터넷에 떠돌고 있습니다. 당신도, 당신의 자녀도 언제든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국가는 왜 국민을 지키지 못했는가? 5명은 정식 여권으로 출국했습니다. 공항 CCTV에 찍혔습니다. 비행기 탑승 기록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하지 못했습니다. 해외 조직 범죄 앞에서 국가는 무력했습니다. 외교 문제, 관할권 문제, 현지 부패. 수많은 핑계 뒤에서 국민은 버려졌습니다. 셋째, 우리는 왜 피해자를 비난했는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해외 고수익 알바는 다 사기인데 20대 후반이면 판단력 있을 텐데. 인터넷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87번 떨어진 청년의 절망을, 3년 동안 백수로 지낸 청년의 좌절을, 부모님께 손 벌리는 청년의 수치심을. 간절함은 판단력을 흐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비난이 아니라 공감으로. 넷째, 남겨진 사람들의 고통. 어머니는 매일 아들 방 앞에 밥을 놓습니다. 혹시 오늘 올지 몰랐어. 약혼녀는 2년째 결혼식을 미루고 있습니다. 오빠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남동생은 대학을 그만두고 캄보디아를 헤맵니다. 누나를 찾을 때까지 못 돌아가요. 확실한 죽음보다 애매한 실종이 더 잔인합니다.
끝나지 않는 기다림, 놓을 수 없는 희망, 정리할 수 없는 마음. 이것이 실종자 가족이 평생 짊어지는 무게입니다. 다섯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 의심하십시오. 너무 좋은 조건은 대부분 거짓입니다. 경력 무관, 전공 무관, 고수익, 해외 연수.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의심부터 하십시오. 둘째, 확인하십시오. 회사 홈페이지, 사업자 등록증, 사무실 주소.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십시오. 온라인만으로는 속을 수 있습니다. 셋째, 공유하십시오. 주변에 취업 준비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조심해. 이런 사기가 있어. 한 사람의 경고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넷째, 기억하십시오. 박민수, 이현지, 최준호, 김수진, 정태양. 그들은 숫자가 아닙니다. 통계가 아닙니다. 꿈이 있었고, 가족이 있었고, 미래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위로입니다. 2023년 5월 12일, 5명의 청년이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드디어 취업했어. 회사 복지 정말 좋은 것 같아. 4박 5일 캄보디아 여행 너무 기대돼. 하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도 그들은 어디선가 있을 것입니다. 살아있을 수도 있고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팔려갔을 수도 있고 영영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들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문 앞에 밥을 놓는 어머니, 매주 성당에서 기도하는 아버지, 2년째 결혼식을 미루는 약혼녀, 대학을 그만두고 누나를 찾는 남동생, 요양원에서 창밖을 바라보는 어머니.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기다립니다. 기적을 믿으며, 희망을 놓지 않으며, 때로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닿을 수 없는 진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잊어도 되는 이유는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관심이 사라진 이들을 지우지 않는 가장 큰 힘입니다. 당신의 경계가 다음 피해자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당신의 공감이 남겨진 가족들에게 주는 유일한 위로입니다. 여기는 사건 추적 한국미제 사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